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만난 뒤에요. 오늘 11월 이재명 대표의 선고 전에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아예 한 달 데드라인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특별감찰관 추천을 진행하겠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독자 노선 전면전 태세입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 자리입니다. 뉴스타팬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예, 오늘 뉴스탑10도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3위와 4위입니다. 우리 정보당국이 북한군이 러시아를 도우러 갔다고 하는 이 정황 증거까지 최근에 공개를 했었죠. 북한은 여전히 파병에 대해서 침묵 혹은 발뺌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로 가는 1차 관문인 극동 연해주 지역에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또 하나 새롭게 공개가 됐습니다. 특유의 북한 억양이 또렷이 들리는 그 목소리입니다. Ми маємо інформацію про підготовку двох підрозділів числа військових з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Може бути навіть 2 бригади по 6 тисяч людей. І це виклик. 저 마지막 영상이에요. 새롭게 추가로 공개된 저 북한군 추정 영상.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 먼저 김국엽 보좌관님. 네. 힘들다는데요. 저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참 저 영상을 보면서도 저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무거운 면이 있습니다. 예. 물론 저 병사가 힘듦을 호소한 것은 뭐 훈련이 힘들 수도 있고요. 현재 상황이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이것을 비유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예. 현재 북한 병사들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전장에 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원치 어떤 않는. 명분도 없고요. 왜 싸워야 되는지 이유도 모릅니다. 오직 어떤 북한 당국의 목적에 의해서 파견된 병사들인 만큼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도 병사들 스스로도 많은 어떤 괴로움을 느낄 것이 분명하고요. 예. 또 우리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전해드렸듯이 파견을 했지만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아서 또 18명의 병사가 주둔지를 이탈했다가 붙잡히는 사건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 북한군이 파병이 되어 있고 그 파병지에서도 여러 가지 보급이라든가 또 상황들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벌써부터 전선에 투입되기 이전부터 병사들이 저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스리스크가 1차 연해주, 극동 연해주 있고 아마 극동 연해주 쪽에서 힘들다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은데 영상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기를 보면 물론 뭐 군이라는 게 휴식 시간도 있고 예. 여러 가지 통제 밖에 자유 시간도 있으니까 뭐 그걸 감안해서 보더라도 비교적 자유로운 차림에 뭐 힘들다는 감정 표현도 서슴없이 하고요.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있고 이것들이 단편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북한군의 통제가 어느 정도로 이뤄지는지 상징하는 장면이다. 이런 전문가의 분석도 있는데 김국엽 부장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는 그 분석이 맞다고 보는 것이요. 만약 저 영상이 북한에서 찍혔다면 아마 큰일 날 일일 겁니다. 일단 그 영상을 찍을 수도 없을 뿐더러 저 병사들한테 접근하는 것조차 북한 내에서는 상당히 금지가 되어 있겠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장소가 북한이 아닌 러시아다 보니까 그곳에서 또 북한에서 병사들을 통제하던 수준의 그런 통제력을 유지하기는 분명히 어려웠을 것이고요. 저 사진을 찍은 사람은 전해진 바에 따르면 그 군부대 근처에서 일하고 있는 러시아 사람인 것으로 전해져 있고 저 영상을 찍어서 이제 러시아 언론에 제보를 한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러시아 사람들과 북한 군인들 사이의 분리 조치도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여러 측면에서 어떤 관리가 북한에서만큼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도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다시 조심스럽지만 저 단 하나의 장면으로 지금 북한군의 파병 그리고 어떻게 지금 러시아를 돕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다 따져볼 수 없지만 김국엽 보좌관 말씀처럼
결국은 12,000명, 인원수도 많고 북한이 러시아를 도우러 파병했다는 상징성은 있지만 실제로 그 관리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지켜보리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앞서서 18명이 탈영한 이후도 결국은 식량을 보급받지 못해서 탈영을 했기 때문에 이 기초적인 식량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12,000명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과연 잘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뭐 러시아 매체도 있지만 특히 우크라이나 매체,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소식을 계속 신속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일진 부대가 최전선에 배치될 거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의 첫 번째 반응부터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North Korea will expect a generous payoff from Moscow in return for its troop contribution. As for the so-called military cooperation with Russia, my delegation does not feel any need for comment on such groundless stereotype rumors aimed at smearing the image of the DPRK and undermining the legitimate friendly and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sovereign states. 북한은 아니다. 파병을 잡아떼고 있는 목소리까지 들어봤다면 호준석 대변인님. 네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예 북한이 많게는 6,000명, 2개 여단이 훈련 중이고 돈 때문에 파병을 했다. 이제는 최전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뺏어온 다시 쿠르스크 이 지역에 최전선에 배치될 거라는 예상을 우크라이나 매체가 내놨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제 최대 6,000명씩 2개 여단이 북한 여단이 훈련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 쿠르스크 지역은 아주 격전지죠. 저희가 접경 지역이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군이 일부를 이제 거기 이제 공격해서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 영토인데 빼앗긴 곳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제 수복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일선에 총알바지로 우리 북한군 병사들이 거기에 투입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헌법상 우리 국민들입니다. 우리 아들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나라는 사실 뭐 한 대, 두 대만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기 나오는 저 북한군 병사들이 우리의 뭐 형제들일 수도 있고 우리의 집안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예. 저 젊은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저기에 저렇게 용병으로 가서 총알바지가 돼서 남의 나라 전쟁에 그것도 불의한 전쟁에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침공한 그 전쟁에 저렇게 투입이 돼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저 영상을 보면 그래도 저게 특수부대원들이라서 그런지 체격이 건장한 그 군인들이 꽤 있는데 또 다른 그 외신 사진들을 보면요. 군수품 이제 배급하는 그 사진에 보면 정말 마음이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왜소하고 초라한 행색이에요. 우리 잠시만요. 그러니까 호준석 대변인 말씀으로 정말 죄송한데 그러니까 추가로 공개된 영상을 봐도 북한 억양의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 확실히 육안으로 봐도 뭐 화면으로는 정확하지 않지만 체구가 크지 않다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냥 저것만 봐도 저 북한 사람들이구나. 전 세계 저런 군인들은 아마 북한 군인들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근데 왜 우리의 젊은이들이 저런 초라한 행색으로 가서 남의 나라 전쟁에서 총알바지가 돼야 되냐 이거죠. 저는 뭐 이게 북한이 왜 저랬느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뭐 실전 경험을 쌓고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을 확보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근본적으로는 돈 때문일 거라고 봅니다. 돈 때문에 저기에 젊은이들을 보냈고 그래서 그 자금 가지고 결국 김정은 정권,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는 데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저는 아무리 저렇게 해도 결과적으로 이런 지금 나타나는 저런 현상들이 매우 심각한 체제 균열의 전조를 보여주고 있다. 체제 균열을 넘어서 체제 붕괴로 가는 그런 단계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정치 시그널에 탈북자 출신인 국민의힘 박충건 의원이 출연을 해서요. 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1만 명 규모면 1년에 거의 대략 1조 규모에 달하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김정은이 단행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제공하는 걸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지휘관이 아예 부대를 이끌고 예. 기순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러지 않더라도 다량 기순할 수도 있는 거죠. 박충건 의원의 이런 분석을 한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금엽 보좌관님. 예. 한 10,000명 넘게 파병을 하면 러시아로부터 보상받는 게 만약에 돈만 받는다면 1조 가까이가 될 것이다. 그 정도 규모를 김정은이 바라고 파병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일단 구체적인 어떤 숫자가 나왔습니다. 북한군이 만약 파병이 될 경우 예. 한 사람당 한 달에 약 2,000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70만 원에서 290만 원 사이의 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숫자를 단순 곱해봐도 사실상 저 정도의 규모의 액수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예. 더해서 사망 보상금이라든가 뭐 보험금이라든가 등등의 어떤 북한 당국과 러시아 당국 사이에 맺어진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내밀한 협약에 의해서 저 정도의 규모의 돈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제가 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저런 돈도 물론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중요하겠지만 예. 방금 호준석 대변인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 현재 북한이 러시아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은 혈맹 관계를 의도적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전략 핵 잠수함 기술이라든가 뭐 위성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전략 기술들을 받아내기 위함도 있거든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돈과 플러스해서 여기에 북한이 현재 러시아로부터 받고 있는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그 군사적인 어떤 그 기술들을 받아내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도 돈이고 뭐 식량뿐만 아니라 기술 그리고 러시아 군사 대국인 러시아가 뒷배 있는 것 자체가 큰 김정은으로서는 바라는 거다. 근데 하나 더 예. 박충건 의원이 새로운 시각을 제기한 게 뭐냐면 아예 우크라이나 전장에 우리가 지금 심리전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북 확성기를 틀면 북한군이 대거 귀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파병이 10,000명 넘게 가 있지만 북한군 스스로가 심리적으로 불안해 있고 그렇게 심리전만 잘하면 거기서 투항할 수도 있다는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북 확성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이 현재 가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정보전이라든가 심리전의 수단을 다 동원해서 예. 북한 병사들의 어떤 목숨을 그렇게 쉽게 잃지 말고 우리 쪽으로 다 넘어올 수 있는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이미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 진영에 우리 어떤 정보전이라든가 심리전 전문가들을 파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만큼 박충건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또 앵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북한군은 아무런 의미 없는 전쟁에 끌려 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뭐 전투의 경험도 없고요. 예. 왜 싸워야 되는지 이유도 잘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불안해 있을 그런 병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금의 어떤 살 길을 열어줄 수 있다면 그들의 인명 피해를 줄이면서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키워놓은 그런 특수부대들을 우리가 흡수하는 그런 어떤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전문가시니까 김구엽 보좌관께서는 개인적으로 예.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에 북한군을 설득하는 심리전, 예. 뭐 개인적인 의견과 아이디어도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물론 이게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확전되면 안 되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대북 확성기와 더불어서 그리고 이제 그분들에게 우리가 좀 전해줘야 되는 것은 이 전쟁의 의미를 좀 제대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본인들이 어떤 전쟁에 끌려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들한테 각성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안전하게 우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 북한에 남아있는 그들의 친구라든가 그들의 친척이라든가 부모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현재 그들의 아들, 딸들이 어떤 현장에 끌려 나갔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나가 있는 북한 병사들을 향한 심리전도 중요하고 북한 내부에 남아있는 그들의 가족을 향한 심리전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대략적인 파악을 해보면 보시는 그대로 파병의 대가로 김정은이 한 1조 정도의 물적 받는 정도의 가치가 있을 거다라는 분석도 나왔고요. 어제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의 공격력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북한이요. 오늘 김정은이 전략 무기 기지를 시찰했다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우리의 전쟁 억제력을 보다 확실히 제고하고 핵무력이 철저한 대응 태세를 엄격히 갖출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뭐 ICBM 무기고 시찰, 전략 무기 기지 시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제가 좀 이 북한 뉴스를 전하면서 좀 제일 눈에 띄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김구엽 보좌관님. 네. 오늘 새로운 가죽 재킷을 김정은이 입고 나와서 공개를 했는데 예. 여기 보면 오른쪽 가슴 위에 계급장 같은 이른바 북한의 최고 존엄 국무위원장 마크를 달았어요. 뭐 몇 차례 단 적이 있는데 이렇게 큰 건 제가 처음 봤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북한에서 19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저는 제가 19년 동안 살면서 저런 마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도 저런 마크를 달고 대중들 앞에 등장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하.
저 마크를 달고 저 또 굉장히 마크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옷뿐만이 아니라 마이크에도 착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등등 본인이 사용하는 모든 집기에 그 마크를 다 붙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그만큼 현재 김정은이 느끼고 있는 본인의 권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입지가 불안하면 우리가 보통 정치학에서 어떤 독재자들이 본인의 입지가 불안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내세우는 것은 본인의 업적을 과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도한 액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어필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사안을 들여다본다면 현재 김정은이 저 마크를 달고 등장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불과 몇 년 전부터 다시 이제 과도하게 저런 마크를 달고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본인이 사용하는 마이크에도 사실 저 마크를 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만큼 본인에 대한 어떤 과시 그리고 현재 북한 내에서 본인의 리더십이 점점 실종되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히려 본인을 조금 더 과장되게 어떤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읽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잖아요, 김 보좌관님. 이게 예. 보면 뭐 승용차, 테이블, 마이크까지는 뭐 다른 나라 지도자들도 종종 다니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게 자기 이제 개인 자켓일 거 아니에요? 저기 가죽 재킷. 네. 이제 여기도 북한도 추울 테니까 더 추워졌으니까 여기 좀 보면 마크에 좀 자세히 보면 별도 있고요.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그 북한을 상징하는 문양들이 있는데 가죽 재킷에 달고 등장했다는 건 그 앞으로도 뭐 계급장 달고 그러니까 과거 김일성, 뭐 김정은, 뭐 국방위원장, 수령, 주석 이럴 때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김규엽 네, 부장 그렇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예.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선군 정치를 본인의 어떤 가장 큰 정치적인 스탠스로 내세웠던 김정일조차도 어떤 국방위원장 마크를 달고 그것을 또 옷에 새기고 대중 앞에 나서거나 어디 현지 지도를 가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일 자체는 본인이 국방위원장, 즉 군대를 하나 틀어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럴 이유가 없었다라고 평가가 되는데요. 예.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실 군부대에 대한 어떤 완벽한 통제력도 의문이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현재 외부로부터 혹은 내부로부터 그 권력의 불안정하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거겠죠. 나의 권력은 여전히 유효하고 나는 이렇게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용도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최고 전엄이 그만큼 권위가 많이 떨어지니까 반대급부로 뭔가 마크라도 크게 달아서 그런 본인의 위엄을 되찾고 싶은 욕망 아니냐. 또 하나 있어요. 뭐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차원인지 모르겠지만 미국 대선단 2주 남았고요. 러시아 파병 이슈도 우리 정보 당국이 파악한 이 와중에 저 국무위원장 마크를 달고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바로 ICBM 경납고인데요. 허준석 대변인님. 네네. 지하 경납고까지 아예 북한 당국이 공개를 해버렸어요. 저는 지금 이제 김 보좌관님 말씀을 들으면서 김정은의 심리 상태가 좀 이해가 되는 와닿는 그런 그 느낌이 있었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도 저런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면 저렇게 엠블렘을 이렇게 붙이고 막 이렇게 할까. 그다음에 저 믿을 수 있는 자신의 이제 믿을 구석은 오직 저거 하나 아니겠습니까? ICBM. 저걸로 이제 트럼프와 뭔가 이제 해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경납고까지 이제 본인이 직접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그다음에 이제 그 휴전선 일대에는 장벽을 쌓고 있고 최근에는 어느 특수부대를 시찰했는데 그 특수부대원들조차도 못 믿어서 경호원들이 방아쇠에다가 손을 집어넣고서 이렇게 언제든 쏠 준비를 경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일련의 모습들이 공통적인 패턴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김정은이 스스로 느끼는 심각한 체제에 대한 불안감, 이 체제가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 MZ 세대들을 데리고서 이 체제를 과연 어디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그 심리들이 엿보이고요. 예.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파병이 결정적인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예. 저기서 젊은이들이 실제로 가서 목숨을 잃으면 김정은 정권은 거기서 사망 보상금을 얻어서 그걸로 체제 유지를 하려고 하겠지만 예. 그 한 사람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북한 MZ 세대들은 다 핸드폰으로 소통하고 이제 하는 시대인데 예.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서 과연 이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정당성을 어떻게 선전할 것인가?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했고 저는 이 도박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보면 좁은 숲길, 뭐 터널형 기지, 뭐 100% 다 공개하진 않았어요. 저 장면을. 하지만 저 가죽 자켓을 입고 제가 김규엽 보좌관한테 질문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저희 며칠 전에 북한이 파병만 한 게 아니라 그 대가로 돈도 돈이지만 ICBM 기술자도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보내서 러시아로부터 고급 그 미사일 기술을 좀 받기 위해서 뭐 그런 파견도 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다면 예. 그래서
화성 18형을 의도적으로 오늘 전쟁 억제력의 중추를 이루는 핵심 역량이다. 이렇게 말한 것도 그것과 무관치 않아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북한이 러시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의 기술은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재진입 기술입니다. 즉, 예. 탄두가 이제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해당 목표물을 향해서 내리꽂히는 그 기술, 즉 대기권으로 다시 재진입하는 기술은 아직 북한이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러시아에게 해당 기술을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현재 김정은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를 갔을 때 공개한 미사일이 딱 두 종 아닙니까? 예.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 18형, 그리고 괌이라든가 일본에 전개되어 있는 미국 자산들을 공격할 수 있는 화성 16 나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김정은이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본인은 여전히 건재하며,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해서 국제사회로부터 다양한 어떤 압박 혹은 미국도 여전히 오피셜하게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예. 만약 북한이 파병한 것이 맞다면 심각한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엄포를 넣은 상태거든요. 예. 그런 엄포에 대항해서 북한은 할 테면 해봐라. 나에게는 이것이 있다. 즉 나에게 믿을 구석은 이 ICBM, 미국 전역을 겨냥하고 있는 ICBM과 괌에서 올 수 있는 미국 자산도 우리가 겨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기 위한 그런 기싸움의 형태라고 봐야 합니다. 밖으로는 파병, 물론 침묵하고 있지만 이제 최전방의 주력 부대를 집결시키고 안으로는 이렇게 가죽 재킷 입고 뭐 마크 크게 달고 경납고 ICBM 치적 자랑하는 북한 김정은 얘기까지 저희가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장에 파견이 된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이 된 북한 얘기 첫 번째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2위입니다.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 저격수를 만났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그제 비공개로 나눴던 얘기들이 하나둘 상세히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더 큰 문제일 것 같거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대척점에 있는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한 애를 들어와가지고 비대위원장 임명직 온 것까지는 뭐 할 수 없다 치자. 근데 선출직까지 나와가지고 만약 그걸 뽑아준다면 이 당에 해체해야 돼. 간단하게 말씀 좀 몇 개 묻고자 하는데 지금은 안 돼. 끝나고. 혹시나 끝나고. 아이고 그런 친구와는 같이 갈 거 없다고 하셨는데. 잠시만요. 이 얘기, 그러니까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의 만남, 이 얘기를 짚어보기 전에요. 조금 전에서 용산 대통령실이 관계자 이름으로 몇 가지 입장을 냈습니다. 이 얘기 속보부터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틀 전 이 시간에 있었던 한동훈 대표와의 81분 면담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엄중한 정치 상황이고 당과 정이 하나가 되어 극복해야 된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의혹 해소, 제가 이후 주제에서 짚어봤던 11월 이재명 대표 선거 전에 김건희 여사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는 이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그 전에 충분히 말씀을 했고, 대통령이. 그리고 아니 의전 홀대 혹은 뭐 이런 탁자가 웬 말이냐라는 한동훈 대표 측의 얘기에 대해서 홀대 아니다. 그거야말로 왜곡이다라고 했습니다. 쭉쭉 읽어볼까요? 특별감찰관 역시 여야 합의가 되면 임명하겠다고 했고요. 면담의 내용을 두고 각색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설명했다. 이거 왜곡 아니다. 약간의 발끈한 대통령실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몇 가지 속보를 이렇게 하나하나 만나봤는데, 김준욱 대변인. 저 대통령실이 이 두 사람의 면담 이후에 여러 후폭풍을 두고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 루비콘강의 중간쯤을 건너가고 있다라고 평가했었는데, 지금 이 반응을 보고 나서는 이미 루비콘강을 완전히 건너갔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뭐 어떤 국지전 차원이 아니라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 아닌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강한 발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아마 제가 대통령실 쪽에 좀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한동훈 대표를 상당히 많이 배려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특히 한동훈 대표가 이 그 윤한 면담 과정에서 예. 두 번이나 그 판을 깨려고 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이 정무수석을 통해서 설득해서 이 모양을 만들고 이런 자리까지 만들었었는데, 그 자리에서 나눴던 대화까지 각색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예스냐 노냐 대통령을 압박하는 이런 행태, 예.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참지 못하겠다, 이런 지금 이제 반응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뭐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용산 대통령실 관련 얘기 속보는 일단 지금 한번 짚어봤고요. 이어지는 뭐 한동훈 대표의 그 추가 목소리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적절히 반영해서 좀 가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뭐 김준일 대변인께서는 루비콘 강의 절반이 아니라 이제 완전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 한동훈 대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완전히 건넜다는 표현도 썼는데, 이 미묘한 시점에 대통령이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시장입니다. 비공개 자리였어요. 면담 이후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초청해 만찬을 했던 윤 대통령이 홍준표 시장과 회동을 했다. 장현주 변호사님. 네. 사실 오늘 용산에서 홍준표 시장 만난 이후에 뭐라 그랬냐면, 뭐 대통령과 지자체장의 만남, 뭐 신공항 이런 거죠. 통상적인 자리다라고 했는데 그 시점이 좀 공교롭긴 해요. 그렇죠. 뭐 대통령과 뭐 지자체장이 현안과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이 만남이 통상적이지 않다라고 여기시는 건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미묘한 시점이고, 또 한 가지는 만났던 인물이 홍준표 시장이기 때문일 겁니다. 예. 시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아시다시피 지금 대통령과 당대표 간의 만남이 빈손 면담으로 끝이 났고, 그 이후에 어제는 한동훈 대표도 뭐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 친한계 세력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이 시점에 홍준표 시장을 만난다, 당연히 평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홍준표 시장 다 아시겠지만 뭐 이른바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저격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뭐 한켠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좀 과장하면 한동훈 대표가 무얼 해도 홍준표 시장은 비판하는 거 아니냐, 화를 내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상 그동안 거세게 비판해 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시점에 하필이면 홍준표 시장과 만났다라는 것은 사실상 한동훈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새 결집에 대응해서 예. 결국 친윤계를 새 결집을 해보겠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친한계와 친윤계가 새 결집을 경쟁적으로 할 것 같고, 이런 모습에서 결국 나중에는 그러면 당신은 누구 편이냐, 당신은 어느 계파이냐, 이런 식으로 좀 편가르기가 시작되지는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근데 제가 저 홍준표 시장이나 윤 대통령 예전 사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게요. 제가 알기로 이미 한두 시간 전에 대통령과 홍 시장이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용산 대통령실 얘기는 이후에도 사진이나 두 사람이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 공개하지 않겠다고 대통령실이 얘기했어요. 이게 마치 또 듣기에는 이틀 전 이 사진과 혹시 또 언론이나 혹은 혹자들이 많이 비교를 할까 봐 그런지 모르겠지만, 글쎄 뭐 대통령이 통상적으로 지자체장 만나는 거였으면 과거 지자체장 만났을 때처럼 뭐 사진이나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는 건지, 호준석 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네, 아마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저렇게 지금 여기도 이제 오늘 나왔으면 저기다 띄웠을 거잖아요.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저희 영업 비밀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놓고 또 이제 여러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을 이제 정무적으로 고려했을 텐데, 아쉬운 것은 그런 그 정무적인 세밀한 고려가 한동훈 대표를 만나는 그 자리에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예. 관심을 갖고 있고 집중됐었던 그 자리에 대한 그 사진과 동선과 이런 것에서도 예. 발의가 됐었어야 된다. 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시는 거죠. 예. 정치라는 게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또 이제 납득시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제일 많이 그 우리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가 그냥 간단한 거예요. 두 분이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이런 건 이제 그 다음이고요. 왜 한동훈 대표는 콜라 한 잔 먹여서 보내고 그 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따로 불러서 뭐 이렇게 하셨냐? 이제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홍준표 시장을 만나시는 거 뭐 그 만나시는 거야 뭐 그 전부터 아마 예정돼 있었겠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부울경 지자체장들 만나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꼭 나쁘게 보고 싶지는 않지만 총선 사흘 뒤에 홍준표 시장을 만났던 그 장면이 한동훈 대표도 안 만나고 그것이 국민들한테 어떤 그 느낌과 감정을 줬는지를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홍 시장을 이렇게 만나는 그 정무적인 판단이 과연 그것을 이제 누가 판단을 한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길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게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 홍준표 시장은 뭐 제가 굳이 더 첨언하지 말을 덧붙이지 않더라도 한동훈 대표와 대척점에 있는 최근까지도 한 대표를 정면 비판해온 뭐 당대표 저격수라고도 불리는데 윤기찬 대변인 가장 최근 홍 시장의 여러 SNS 글을 찾아봤더니 대통령이 무너지면 보수우파가 침몰하고 나라가 혼란스럽다라는 표현을 썼고 오늘 두 사람이 만났어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실은 이제 잠재적인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하고는 경쟁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자와 사이가 안 좋거나 각을 세우는 분은 이제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인 입지를 확보하는 데서 도움이 되니까 저런 멘트를 하시는 것 같고 홍준표 시장은 잠재적인 대권 주자일 뿐만 아니고 현재 대구시장이기 때문에 대구의 현안과 관련된 대통령과의 미팅을 오래전부터 요구해왔어요. 그것이 이제 지금에 비로소 성립이 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와의 회동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시장을 만나면 안 된다. 글쎄 저는 이런 시각은 조금 동의하기 어렵고 또 하나는 홍준표 시장과 만난 사진이 만약에 공개가 되면 오히려 그것은 한동훈 대표께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홍준표 시장과의 만남 사진이 뭐가 안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남 사진이 조금 더 한동훈 대표가 뭐 불만을 제기했던 그런 형태의 사진이 아니고 원탁이었다. 예를 들면요. 그러면 이것은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면요. 그래서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또 하나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보면 사진이 공개돼서 한동훈 대표와의 대비되는 것이 같든 다르든 대비되는 것이 홍준표 시장은 원하겠죠. 그래야 본인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서 한동훈 대표급으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저게 비공개하는 것을 마치 이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기보다 해석에 따라서는 오히려 비공개하는 것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영향을 긍정적으로 끼치는 면이 없잖아 있다. 결국 뭐냐면 공개 비공개가 이것이 평을 그렇게 구체적 세세하게 할 것이 아니고 어떤 대화 내용이 있었고 그것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평가하면 될 일이지 저는 사진이 어떻고 탁자가 어떻고 글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히려 당원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편가르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두 분 말씀 중에 이제 좀 달라요. 왜냐하면 아예 그런 저런 사진을 공개 안 할 정도의 정무적 판단을 용산이 했으면 한동훈 대표를 좀 더 별 뒷말 없이 의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호준석 대변인 말씀과 윤기찬 대변인 아예 이거는 오히려 비교되는 것 자체가 한 대표에게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용산이 공개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틀 전이었어요. 여전히 당 내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돌아가자 거의 곧바로 추경호 원내대표를 대통령이 부른 것에 대해서 뒷말들이 많습니다.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그건 개별 의원들의 생각이겠죠. 저는 뭐 정치적인 어떤 언행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늘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만찬은 여의도에서 우리 동료 의원들과 만찬을 했고 그리고 국회에서 좀 머물다가 퇴근하는 길에 연락이 있어서 잠시 들렸다. 저는 거기서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꾸 거기 가서 만찬하러 갔다고 하는데 설명을 제가 정확히 해드렸으니까 그 선후관계는 사실관계가 그렇다는 것은 이해를 하시고 뭐 만찬하다가 중간에 간 것도 아니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하게 하시고 뭐 판단은 또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대표와 대통령과의 그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 만찬 때문에 이것은 6시까지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만찬이라는 게 그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는 참모들과의 만찬이었다. 그럼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죠. 한동훈 대표 이제 만남 이후에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 만났고 오늘 홍 시장 만난다. 김진욱 대변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재차 또 이 얘기를 해요.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니 본인은 다른 사람과 밥 먹고 있었고 대통령 호출에 간 거다. 거기서 식사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어찌됐던
그 한동훈 대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넘버원인 당대표보다 원내대표를 좀 더 소통장구로 활용하면서 이거 직접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단속한 거 아니냐. 홍 시장 면담도 오늘 그 차원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쪽에서는 하는 모양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추경호 대표가 만찬을 했느냐 안 했느냐, 대통령과 같이 밥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대표를 만나고 난 이후에 곧바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불려 들어갔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자리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가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상황을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갔을 때 그 당대표에게 이 상황을 얘기하고 간 것도 아니잖아요. 한동훈 당대표는 이 다음 날 아침에 기사를 보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들어갔었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럼 과연 대통령이 급하게 원내대표를 불러서 무슨 말을 나눴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을 가지고 나를 좀 약간의 위협하는 그런 발언을 했으니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을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이걸 막아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 하면 이제부터 한동훈 대표를 당의 대표로 인정하기가 어려우니 당신이 이제부터 나하고 직접 카운터 파트너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이제부터 당을 직접 관리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어느 쪽으로 저는 이건 추론입니다만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이 취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 설명이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후자가 먼저인지 전자가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볼 때 이 당의 소통 창구는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홍준표 시장과 대통령 홍준표 시장이 오늘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대화를 어떻게 했는지는 추후에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여러 추정과 짐작만 할 뿐인데요. 오늘 또 다른 국민의힘 소속의 지자체장들이 한동훈 대표를 가리켜서 여러 쓴소리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나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당을 나와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임영웅 보듯이 하고 임영웅 탤런트 누구 보듯이 곧자기인데 마음이 좋네. 이래가 되겠느냐 이래가 이거. 나는 사실은 누구 옳고 그런 그다음에 호불호 이런 걸 떠나서 한동훈 전 그 비대위원장은 좀 이번에 대표로 출마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여튼 그건 내 소신이고 일단 당원들이 어떻게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이건 대표를 선출을 하느냐. 오늘 정확히는 이제 지난번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태흠 충남지사의 과거 얘기를 좀 들어봤다면요. 김태흠 충남지사가 오늘 한 세미나에 참석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한 대표 무슨 개파 보스인가. 친한계 만찬 회동 너무 비정상적이고 너무 아마추어 같아 답답하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러면서 본인이 한 대표가 전화해 검찰스러운 거 관정을 욕이라고 했다. 욕 아니라고 하니까 당대표에게 욕할 수 있냐고 따졌다. 이게 검찰스러운 거다. 이런 일화까지 전했는데 거의 홍준표 시장과 마찬가지로 김태흠 지사도 상당히 한동훈 대표에게 세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김태흠 지사는 한동훈 대표께 이전엔 7월 달에 했던 얘기처럼 당대표에 어울리지 않는다. 나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는 그 이전에 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당대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당대표이기 때문에 당대표께서 대통령과의 관계가 무조건 좋게 지낸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나온 얘기 같아요. 그런데 본인의 SNS에 올린 글에 대해서 이제 한 대표가 전화해가지고 이것저것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욕을 하냐 그랬더니 이제 저런 내용들이 자기는 욕은 아니라고 한다. 일종의 본인의 충고였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더니 이제 저런 당원이 당대표에게 어떤 말을 했다라는 취지의 이제 반론을 제기하셨다는 건데 어쨌든 저 두 분 간의 저런 내용은 두 분 간에 해결할 일이고 다만 김태흠 지사의 말이 혹시나 거슬렸든지 어쨌든지 간에 저분의 행간에서 읽어지는 여러 가지들은
한 대표께서 좀 귀담아 들은 것도 나쁘진 않다. 예를 들면 저걸 싸움으로 볼 것이 아니고 지금 당내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정도.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께서 대통령께 여러 가지 드리는 말씀들도 사실은 당의 전체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한동훈 대표가 여러분들과 또 여론을 종합해가지고 본인의 의견을 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정도의 의견으로 저분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 안 나가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친한계 모임은 개파다 이렇게 이제 김태흠 지사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당대표께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제 편향된 얘기를 듣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본인도 편향된 모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적했다 이렇게 선회해서 해석될 수도 있는 거라서 저 부분을 무조건 나에 반대되는 분의 의견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이런 의견도 있다라고 듣게 되면 본인이 대통령께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관점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각에서 보시면 저 부분도 조금 더 부드럽게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감정적 비판이 아니라 그냥 고언의 쓴소리다. 호준석 대변인도 동의하세요? 애정을 가지고 이제 고언하시는 분이었다면 이제 그렇게 받아들일 여지가 있었겠죠. 근데 전당대회 때부터 일방적인 이제 공격을 하셨다는 그런 게 이제 배경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표현이나 그런 것도 관종이다, 뭐 검찰스럽다 이런 것들이 과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한 대표가 직접 전화해서 그거를 이제 항의했다는 부분은 그게 맞냐 틀리냐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앞에 이제 그런 이미 먼저 선을 넘으셨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당대표와 전화 통화를 한 거를 또 저렇게 언론에다 다 이렇게 일일이 공개하는 게 맞나 아쉽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홍준표 시장을 만났고요. 비공개입니다. 이후에도 알 수가 없고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김태흠 충남지사도 홍 시장과 비슷하게 한동훈 대표를 공개적으로 저격한 얘기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앞에 뉴스탑10 앞부분에 북한군의 동향, 여러 속보들을 만나봤다면 추가로 우리 정보당국이 파악한 게 있는 모양입니다. 바로 속보를 좀 만나볼까요? 이게 국정원 얘기는 북한군이 1,500명을 러시아로 추가 파병한다. 그렇게 되면 일단 총 규모가 1차적으로는 3,000명이 될 테고 그러니까 우리 정보당국이 한 12,000명 정도 전장으로 간다고 했는데 이게 3,000명 몇 명씩 해서 올해 말 12월경쯤이면 10,000명이 넘는 러시아를 돕기 위한 파병이 이루어질 거라는 게 우리 국정원의 판단입니다. 잠시만요. 이제 이게 좀 더 눈에 띄는데요. 호준석 대변인 저하고 같이 보실까요? 이제 북한군이 우리 정보당국이 파악하기로는 북한 당국이 어떻게 했냐면 파병 군인의 가족을 통제하기 위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군인을 파병하고 아예 가족까지도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으로 집단 이주시키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 내용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근처로 집단 이주는 아닌 것 같고 모처로 이제 다른 소문이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10,000명이 움직이는데요. 10,000명의 가족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소문이 많이 났고 북한 전역에 지금 국정원이 밝힌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파병되는 그 군인들의 가족들이 오열한 나머지 얼굴이 많이 상했다 이런 그 얘기들도 있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그렇게 밝힌 데 따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집단으로 어디다 이제 격리시키는 그런 정황까지 포착이 됐다라는 것인데요. 그거 어떻게 그 말을 막겠습니까? 10,000명이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이게 북한 정권의 그 안위에 직접 이제 연결이 될 것이다. 그리고 파병되는 군인들 아까 김금혁 보좌관이 얘기한 대로 거기서 목숨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기회만 된다면 탈출해서 그래서 그것이 또 다른 북한 내부의 동력을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한번 꼭꼭 짚고 싶어서 그러니까 뭐 1,500명 파견해서 연말까지 10,000명을 목표를 채울 거다라는 것 말고도 저게 그 군인 따라서 무슨 뭐 가족끼리 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이 아니라 예를 들면 평양에 사는 사람 중에 자기 본인 아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파견됐다라면 그 가족을 평양이 아니라 뭐 함흥이나 이런 다른 곳으로 집단 이주시켜서 파병 자체에 대한 팩트와 그 정황을 가족들이 모르게 혹은 주변 사람들이 모르게 하겠다. 뭐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은 이제 일절 알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북 확성기로 이제 알리고 있는데 맞아요. 알리고 있지 않지만 이미 소문이 많이 돌았다라는 이제 국정원의 분석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들은 벌써 굉장히 상심해가지고 오열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전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입단속을 아예 하려고 모처로 집단으로 다 군인들 가족들을 이주시키는 그런 정황이 포착됐다.
근데 10,000명 보내면은 몇 명을 이주시켜야 됩니까? 예. 몇만 명을 어떻게 집단 이주를 시키겠으며 이미 소문이 나고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고 만약이라도 전사자가 나오고 그러면은 예. 그걸 어떻게 감당해서 저거 맞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정원에서 전한 속보같이 지금 우리 정보 당국이 가장 이 북한 파병에 대해서 당연히 뭐 그렇겠지만 우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듯한데 가족 집단 이주까지 하고 있다. 치밀하고 체계적인 그 러시아 파병 얘기까지 속보로 잠깐 짚어봤습니다.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의 만남 얘기와 함께 이렇게 윤 대통령도 윤 대통령이지만 한동훈 대표도요. 그제 용산 회동이 뭔가 분기점이 된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위가 등장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말입니다. 김건희 여사 겨냥한 이른바 한 달 데드라인. 저희가 준비한 원래 이 주제를 만나보기 전에 오늘 참 움직이는 뉴스들이 많네요.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에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된 금정, 부산 금정에 갔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공정이 부산이 지금 국민의힘에게 기회를 주신 걸 압니다. 저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민심을 받들고 부산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산이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것 100배, 1000배 보답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부산 힘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심을 받들어서 나라를 잘 되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생각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제 해당 영상 보면서 조금씩 더 그 송영훈 대변인과도 설명을 할 텐데 지난주에 이제 곡성을 먼저 한 대표가 찾았어요. 낙선한 곳. 그리고 어제 강화, 오늘은 금정, 부산 금정을 찾았는데 그 송영훈 대변인 물론 뭐 어느 정도 예고가 됐었고 한 대표가 이제 당선 인사한다러 간다는 건 알려진 사실인데 그래도 생각보다 꽤 많은 인파가 몰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부산 금정이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오로지 민심만 보고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버팀목이 되어주신 아주 소중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이제 당선 인사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방문했는데요. 이 일정은 원래 지난주 후반부터 미리 예고된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전남 곡성에 낙선 인사를 할 때부터 이번 주 화요일에는 인천 강화 그리고 수요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부산 금정에 방문할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었고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 봐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제 대통령께서 부산 금정을 가셨다고 한동훈 대표가 저희 간 것은 아닙니다. 미리 저희 오해 안 했어요. 예, 예정되어 있었던 일정이고 그다음에 지금 인파에서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그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회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한동훈 대표의 의지에는 지금 부산 금정의 그 국민들께서도 많이 화답해주고 계신다.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저 금정의 많은 인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송 대변인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 이런 거겠지. 한 대표 입장에서도 뭐 일부 뭐 특정 여론조사에서는 금정이 쉽지 않다라는 국민의힘 내부 뭐 기류, 뭐 외부 여론조사였지만 22%의 압승이 어쨌든 본인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고 세게 얘기할 수 있는 금정구가 원동력이 됐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저런 메시지들이 나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현재 지금 민심의 현 주소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산에 가서도 민심을 받들고 부산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부산 금정 보궐선거 과정에서 부산의 시민들께 그리고 국민들께 거듭해서 약속한 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천명했듯이 아마도 이 김건희 여사 사안에 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정말로 다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민심에 맞는 해법을 내놓고 그것들을 실행하도록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 용산 회동 이후에 아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온 속보도 만나봤지만 대통령실도 대통령실대로 본인 입장 얘기하고 한동훈 대표도 저렇게 금정 찾아서 시민들 만나서 본인 얘기하고 각자 얘기를 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부산 금정을 가기 전에 한동훈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요. 오늘은 아예 김건희 여사를 가리켜 국민 불만 1순위다.
아예 한 달 데드라인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오죠. 더불어민주당은 그 상황에서 더 폭주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더욱 더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들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마치 오멜라스를 떠나듯이 더불어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그 이유로 미루지는 않겠습니다. 대통령께도 제가 면담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 선고가 11월 15일과 25일 1심 선고 나란히 있는데 그 전까지 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 전까지 김건희 여사 문제 해소해야 된다. 뭐 마감, 데드라인 이런 표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렇죠.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제 용산과의 차별화,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들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좀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기적으로도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선고일인 11월 15일 전까지는 이게 해결돼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한 가지로는 뭐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물론 이게 구체화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일단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바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것은 원내에서 의원총회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국민들과 또 야당이 볼 때는요. 특별감찰관 임명이라든지 제2부속실 설치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앞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활동을 또 어떻게 본다면 뭐 관리를 하고 또 앞으로 있을 리스크를 방지하는 차원의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미 과거에 발생해버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 리스크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해소되지 않았거든요. 특히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 이 민주당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지금 또 공감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런 뭔가 차별화를 위한 것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야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 11월 15일에 나왔다. 한 달 데드라인까지 했고 뭐 일부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실에 아니 이렇게 막 구구절절 설명할 게 아니라 내 요구를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예스 오노로 대답해라라는 취지의 얘기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다면요.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용산은 말을 각색할 때가 아니야 라고 했는데 앞서 조금 전에 저희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온 속보 입장을 만나봤다면 어떤 부분이 왜곡됐는지를 얘기해달라. 바로 맞불을 놨습니다. 대통령실도 반박을 했고요. 근데 아까 그 한 달 데드라인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비유를 한 게 있어요. 다음 화면을 볼게요. 윤기찬 대변인. 김건희 여사 이슈가 국민들의 불만 1순위라면 오멜라스 떠나듯이 민주당을 떠난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미국의 소설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 속 도시 위선적 낙원이다. 한 번 떠나면 집토끼든 뭐든 한 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이 그 마지막 기회인데 대통령실을 왜 길을 닫고 있냐 이런 취지로도 들려요. 그러니까 오멜라스에 대한 설명은 제가 굳이 안 드려도 되고 찾아봤지만 어쨌든 지금 정치권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을 떠날 때 국내심이 그 민심을 받아내야 된다. 이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해요. 이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한동훈 대표께서 받는 오해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어떤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문제를 출제해서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풀면 이거를 오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출제한 의도를 정확히 맞춰야지만 정답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통령실과 당에서 어떤 협의나 이런 것들은 그런 정도의 그 정답률을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내는 문제를 그대로 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맞추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제에 대해서는 활동 중단이라고 표현하셨죠. 한동훈 대표께서. 활동 중단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자제하고 있고 앞으로 더 필요하면 자제시키겠다라고 했는데 활동 중단 선언이라고 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정확히 맞출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8명의 인사조치 얘기했는데 인사조치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대통령실에 어느 정도 재량을 줘야 돼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약간의 시간적 여유와 과정을 좀 줘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한 달 안에
이걸 다 처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어차피 풀 수 없는 문제를 준 거 아니냐. 풀 수 없는 문제를 주거나 혹시라도 풀면 오답 처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그 정치적 그 인식은 저도 동일하지만 그 인식 과정은 조금 더 소프트하게 가거나 약간의 여지를 주는 것이 어떨까. 그것이 당정 관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있는 그대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윤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 면담 이후에 추경호 원내대표 불렀고요. 오늘 홍준표 시장 만났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제 저녁에 본인과 가까운 의원들과 번개 만찬을 열었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식사 모집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좀 어떤 이야기들 나누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안에서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 상황들을 조금 심각하게 검증하려고. 이탈표를 막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어요. 거기까지는 안 나오고요. 그럼 3대 요구가 거절된 거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약간 그런 식으로. 이 모임은 대표님이 주재하신 게 맞나요? 우리 의원들끼리 그냥 자발적으로. 거기에 그냥 대표님이 호응을 하고 모이자고 하신 거네요. 향후 의원님들 좀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 당의 방향이나 이런 것도 좀 논의를 하셨을까요? 어제 회동 우리의 의원들을 만나서 향후 전국에 대해서 엄중함을 같이 공유했다. 그런 점이었어요. 저 번개 만찬 며칠 전부터 이미 예정돼 있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한 오후 2, 3시쯤에 번개 모임을 알렸고 저녁 7시 여의도 모처에서 뭐 정확히는 해물탕집이던데 여기서 만났습니다. 22명 모였고 1시간 30분가량 만찬을 했는데 뭐 일부 의원 얘기는 실제로 거의 한 30명 정도 된다. 일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많다.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면면을 좀 보면 그 지난번 모임과 한번 좀 비교를 해볼 텐데 뭐 장동혁, 한지아, 조경태, 서범수, 김예지, 박정아 등등도 있고 여기에 안상훈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실 용산 출신이긴 한데 지난번 1차 친한계 모임 때는 없었다가 이번에는 또 왔고요. 이런 좀 새롭게 합류한 번개 모임에 합류한 이런 사람들도 있긴 있나 봅니다. 두 가지 의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언론에서 저 모임을 자꾸 친한계 모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계파 정치의 산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친윤계는 아니잖아요. 아니, 저것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언론의 그 이분법대로의 친한계 모임이라면 저렇게 달려올 필요가 없어요. 계파 모임은 이름 다 적혀 있는데 내가 국정감사하고 바쁘고 급하면 안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것은 그 참석하신 의원님들이 사실은 저 상황과 해법에 많이 공감했기 때문에 저 자리에 달려온 겁니다. 참석자 중에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한 대표가 푸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접을 해주기 위해 모였다. 그다음에 해법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조금 전에 우리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한동훈 대표가 문제 출제를 좀 이상하게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문제는 국민들께서 출제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큰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도 국민들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역할은 뭐냐? EBS 수능 강사 같은 것이거나 혹은 우리 채널A의 티처스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수능에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렇게 준비해야 언제까지는 무엇을 해야 성적을 올릴 수 있다. 그런 해법을 제시해주고 그렇게 가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한 대표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한 20명 이상의 의원들이 지금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송영 대변인 말씀은 이게 마치 뭐 친윤계, 친한계 뭐 모르겠어요. 저도 대략 국민의힘이 100명 정도 되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한동훈 대표 가까운 쪽은 한 20, 30명, 친윤계란 20, 30명, 중도가 한 5, 60명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이른바 친한계, 한동훈 대표 가까운 사람들 번개하자 이게 아니라 이틀 전 그 용산 회동에 그래도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표에 대한 여러 목소리를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만난 거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질문에서 안상훈 의원은 대통령실 출신인데 거기 오지 않았느냐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이분법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그 사도 바울은 지리적으로는 터키 출신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심지어 기독교도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나중에는 가장 앞장서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과거에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치와 해법에 동의하면은 다 같이 한 방향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어떤 곳에 몸을 담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일단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아무 뭐 이분법은 아니라 뭐 꼭 쌓아 붙이는 게 아니라
시점이잖아요. 오늘 대통령이 홍준표 시장을 만난 거에 여러 정책 해석이 나오는 것처럼 대통령 만나고 뒤에 뭐 번개 만찬한 것도 뭐 당연히 정책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아까 자막 다 붙이 한번 주시겠어요? 안상훈 용산 대통령 출신의 안상훈 의원도 뭐 주진우 의원은 지난번 20여 명 모임에도 한번 합류했다면 여러 부분들이 또 여러 취지 해석을 낳지 않겠냐 이런 건데 오늘 한 신문 칼럼 중에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대통령실이 공개한 그 9장의 사진들이 한동훈 대표의 박대 의미를 담고자 했다면 충분히 전달된 거 아니냐. 한동훈 대표 가까운 쪽 사람들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 뭐 형사 처벌까지 됐으면 당연히 사직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강모 행정관의 얘기인 거고. 네. 예. 강훈 전 비서관, 네. 김오진 네. 전 비서관. 예. 이 두 사람은 공기업 사장으로 가게 되면 낙하산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임명하면 안 된다 하는 예. 뜻을 또 한동훈 대표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뭐 수긍은 안 하신 것 같아요. 빨간 파일이 그겁니다. 관련된 뭐 기록이나 자료가 거기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 한 대표가 챙겨갔던 그 빨간 파일 안에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여러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인적 쇄신해야 된다. 그게 다 적혀 있다는 게 신지호 부총장의 설명이고요. 사진에 대통령과 함께 나온 이기정 의전 비서관을 비롯해서 공공기관장 가는 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강훈 전 비서관. 뭐 여러 가지 실명과 뭐 이니셜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김진욱 대변인님 또 친윤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명구 의원인가요? 이제 대통령실 출신이긴 한데 여사님하고 친하다고 안부 전화 좀 한다고 해서 비선인가? 이거 민주당이 쓰는 나쁜 수법이다. 민주당 소속의 김진욱 대변인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저희 좀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요. 뭔가 나쁜 얘기가 있으면 다 민주당의 수법이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것들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걸 왜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느냐 이렇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데 저는 뭐 그거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이 주장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사님하고 친하다고 해서 안부 전화하는 게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여사님하고 친해서 안부 전화만 했다면 그게 무슨 그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사께 수시로 한남동 공관 그 관저에 찾아가서 보고하고 뭔가 국사를 같이 논의하고 있다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단순한 안부 전화 차원을 넘어서서 텔레그램으로 문자하고 보고하고 뭔가 지시를 받는 이런 관계가 아니냐 그런 것들이 때문에 한남동 라인이니 김건희 여사 라인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뭐 민주당 탓하고 민주당처럼 저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거는 완전히 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사 얘기 관련 그 특정 라인이 망친다. 이거 비선이다. 야당이 맡아도 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아까 이제 송영 대변인께서 뭐 20명 모인 게 뭐 친한 게 이렇게 하진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제가 취재하기로도 한동훈 대표에게 여러 측근들이 조언하길 그래도 그 정치는 또 같이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냐. 세를 좀 모아야 된다는 취지도 분명히 한 대표에게 조언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일단 여사 관련해서는 이 친윤계에서는 이런 반발을 하고 있고 그 세 가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다음에는 한 대표 스스로도 좀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는 취지도 얘기해서요. 이걸 좀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아니 정치는 당연히 동기가 적보다 많아야 되고 우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뜻을 함께하는 분들을 늘려가는 것은 정치에서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고 그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제 그 만찬에 22명 정도 오셨다고 하는데 다음번에는 30명, 그 다음번에는 35명, 또 그 다음에는 40명 이렇게 점점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좋은 것이겠죠. 그것은 한동훈 대표 개인에게 좋은 것이 아니고 지금 여권 전체가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올바른 문제 해결 해법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점에서 좋은 것이고 또 여권이 지금 다시 정상궤도에 올라서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국가적으로도 좋고 국민들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일단 각자의 길 마이웨이 얘기가 많이 나와서 두 사람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대통령, 나라 국민 위해 좌가우면 않고 일할 것이다. 어제 부산 범어사를 찾아서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 한동훈 대표.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 따라 피하지 않고 문제 해결할 것이다. 특히 이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 혹은
어제 얘기했던 업보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앞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은 업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숙명적으로 그냥 참고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니고 대통령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예. 국민들의 생명과 모든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데 돌을 맞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해치고 나가야죠. 일부의 보도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 살도 많이 빠지고 한남동 관제에서 거의 누워만 있다고 한다는 얘기까지 정신적 유체적으로 멀쩡할 수 있겠냐는 여러 여권 관계자들의 얘기도 있는데 그래도 친윤계 아니겠어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는 업보, 돌 맞고 가겠다가 아니라 해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김재원 최고의 말씀은 약간 저는 좀 대통령의 그 행간을 좀 잘못 읽은 게 아닌가 싶은데 아하. 대통령의 말은 본인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의석수가 초래가 됐고 이런 의석수에서는 개혁 추진이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본인은 4대 개혁을 추진하겠다. 전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보라는 게 무슨 소위 그 저작권에서 얘기하는 그런 업보가 아니고 이게 지난 총선에 대한 의석 구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제 김재원 최고의 말을 만약에 살린다 그러면 사실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 제안한 것 중에 인사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조금 더 깊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저 부분이 물론 지라시를 통해서 나온 얘기지만 만약에 그런 얘기들이 안희땡 영인한다 이런 취지의 말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검토를 하셔서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체적인 얘기를 주면 잘못이 드러나면 그런 인사를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저 부분은 조금 더 깊이 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선 이제 용산 대통령실 관련 얘기를 했다면 한동훈 대표는 부산 금정으로 가서 당선 인사와 함께 오늘도 여러 메시지를 던졌는데 특히 이제 한 달 데드라인 본인 스스로 용산 대통령실을 한층 더 압박하는 여사를 겨냥한 메시지 얘기까지 이번 주제에서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전직 대통령의 가족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 저희가 전해드렸었습니다. 앞서 친문계 쪽에서는 제주 주택을 언론이 문다혜 별장이라고 표현하니까 별장 아니라 공유 숙박업을 위한 사업장이며 사업장 등록도 되어 있다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이 해명과는 반대되는 정황들이 오늘 국감에서도 등장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에 등록은 돼 있죠. 그런데 민박 숙박업, 농촌형 민박 숙박업으로는 등록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주도 청에다가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구조 건축물이라고. 오랫동안 문 대통령이 아는 분으로부터 그걸 인수해가지고 실제 사업을 했더라고요. 네. 외국인들도 자고 우리나라 사람도 와고 자고 하는데 이렇게 공개가 되니 영업 안 될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문이 잠겨 있어서 집주인이나 또는 거기 거주하시는 분을 만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등록이 안 돼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락이 된 거는 최근에 연락이 됐고요. 직접 통화한 거는 2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답이 없는 거죠? 일정을 변호사하고 조율을 해서. 민주당 소속의 오영훈 제주지사나 혹은 제주경찰 쪽도 그 송영훈 대변인 오늘 국감 자리에서 뭔가 그 제주 숙박업 자체가 등록도 안 돼 있고 연락도 잘 안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오늘 국감에서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 답변은 두 가지 의미에서 정보값이 있는 중요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사태 초반에 친문계, 윤건영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그 문다혜 씨의 제주도 주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을 때 그곳은 제주도 별장이 아니라 공유 숙박업을 하고 있는 곳이어서 사실상 문다혜 씨하고 직접적인 관련성도 없는데 압수수색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숙박업 등록도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관광 숙박업이나 농어촌 민박업 등록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것을 봤을 때 문다혜 씨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법 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보도가 됐었습니다마는 태국에서 바투아를 들어올 때 이른바 환치기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정상적인 시민은 평생 살면서 환치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걸 할 일도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음주운전 해가지고 조사받았죠. 그다음에 저렇게
그 공유 숙박업을 장기간 하면서도 등록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법 위반 사항이 몇 개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루빨리 좀 수사가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요. 송영훈 대변인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 왜냐하면 오늘 국감에서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하면 구조 건축물이다. 국민의힘 이성건 의원 얘기. 오영훈 지사가 뭐라 그랬냐면 등록 안 된 걸 확인해 수사 의뢰한 거다. 이제는 지자체 차원이 아니라 아예 이 자체를 숙박업 의혹을 경찰로 넘겨서 경찰의 이 문다혜 씨 관련 주택 숙박업 의혹을 들여다보겠다. 이 발언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형사적인 사안이 됐죠. 왜냐하면 지금 저렇게 등록을 하지 않고 이제 숙박업을 영위하면 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다혜 씨가 해야 될 일은 본인이 저렇게 등록하지 않고 계속 숙박업을 운영했다면은 빨리 자진 신고할 거 있으면 자진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사실은 자수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처벌을 상당히 감경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 지난번에 음주운전했을 때도 사실 더 빨리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으면은 이슈화가 되고 본인의 부친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까지 화살이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었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면서 그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만약에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된다면은 또다시 많은 국민적인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 그 주택은 일단 경찰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불법 숙박업 의혹 한 군데 더 있죠. 바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그런데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 내용에 따르면 영등포 구청의 조사 당일에도 이 문다혜 씨의 오피스텔에서 숙박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에어비앤비 들어보신 건가요? 사촌동생 언제부터 거죠? 사촌동생분이 어제? 제가 어제. 사촌동생분은 여성분께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사무실을 가시나요? 사촌동생 집이 아니고 에어비앤비에서 사촌동생 집이라 이렇게 말하라고? 그럼 이게 지금 에어비앤비인 거고 앱에서 이제 사촌동생이라고 말하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 인터뷰 내용 그대로예요. 다소 충격적입니다. 저희 채널A 기자가 재차 물었어요. 사촌동생이라고요? 사촌동생 했더니 결국은 윤기찬 대변인 사촌동생 보러 온 거고 네 하다가 다음 화면을 볼게요. 사촌동생 아니에요. 라고 본인이 인터뷰 내용 중에 말을 바꿔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게 사실은 그 도시형 민박이라고 하는데 아까 저 농어촌 민박하고 같은 구도입니다. 원래 거기에는 그 일반 비어있는 건물이면 안 되고 사람 주소지가 이전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특례를 구정해서 거기다 민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주소지가 이전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사촌동생으로 좀 꾸며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다혜 씨 등이 저게 숙박업이나 도시형 민박을 할 수 없다는 구조상 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저거 업무용이기 때문에 정주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소 이전이 안 돼요. 따라서 저기에서는 농어촌 민박 자체가 신고해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은 모든 걸 다 속이고 한 거죠. 그러니까 투숙 깨고 속인 건 아니겠죠. 본인들이 알고 왔으니까. 하여튼 어쨌든 위생 관리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관계 업체도 속인 거고, 그 다음에 글쎄 에어비앤비인가요? 에어비앤비요. 에어비앤비 거기도 속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볼 때 이것을 모르고 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고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주소 이전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제주지사가 그 당연히 주소가 이전되는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안 돼 있으면 신고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도 제주나 여기나 똑같이 저 부분 문다혜 씨가 모를 리 없다. 왜냐하면 본인이 주소는 딴 데로 돼 있기 때문에 전셋집 얻어서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주소 이전이 안 된 상황에서 농어촌이나 도시형이나 민박이 불가능하다. 그럼 이걸 알고 있었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경찰로 일단 넘어갔고 뭐 제주도는 장현주 변호사님 이게 불법 여부를 일단 잠깐 제껴두더라도 그 조사 당일에도 여기에 머물렀던 투숙객이 있었고 뭐 투숙객이 무슨 죄겠어요? 뭐 본인이 원하는 가격에 집이 나왔으니까 이게 무겁겠죠. 그런데 사촌 동생이라고 말하라고 했다는 게 오히려 저 위법 여부보다 좀 더 휘발성 있는 문제 제기 아닌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렇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의심이 짙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사촌 동생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에어비앤비의 어떤 허점,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미신고 숙박업을 한 정황으로도 읽힐 수가 있는 지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 구청에서도 이 부분도 영등포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수사 과정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런데 문제는 사실 뭐 에어비앤비라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공중위생관리법과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에어비앤비에 관련해서 여기서 이제 호스트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 미신고 숙박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정부 당국에서 전수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문다혜 씨의 이런 정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수사하고 만약에 불법 행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송영 대변인, 2주 전에 공유 숙박 앱을 통해서 여기에 빌렸고 뭐 가격도 대략 나와 있고 사촌 동생 집이라고 말하라고 했다는 것까지 글쎄 문다혜 씨 입장도 좀 듣고 싶은데 왜 그 구청 조사 당일에도 뭐 어쨌든 영업을 돌린 거고 실제로 이런 해명까지 실제로 투숙객에게 주의를 주고 공지를 했다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불법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조사 나오는 담당 공무원을 속여보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밖에는 달리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문다혜 씨가 평소에 상당히 법 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분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최선 해결책은 빨리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감경받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록 제가 국민의힘 대변인이지만 본업이 변호사라서 지금 저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께는 최선의 조언이 어떤 것인지를 직업적으로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두 가지죠.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문다혜 씨의 애초에 강제 수사 대상이 됐던 압수수색이 대상이 됐던 제주도 그 한림읍의 그 주택은 일단 오영훈 제주지사 말만 따라 경찰 수사 의뢰가 됐고요. 이 부분 어제 채널A 단독 취재 내용 포착한 사촌 동생이라고 말하라고 했다는 이 얘기 논란까지. 음주 사고와 별개로 이 부분이 좀 더 계속 국감 때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주제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오늘 명태균 씨 관련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강혜경 씨가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관련해서 다음 주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주라고 했다. 이 주장을 한 강혜경 씨가 오늘 검찰에 나왔는데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강혜경 씨가 사실 지난 국감에서 계속 주장했던 내용은 명태균 씨의 예지력을 김건희 여사가 의존했다. 이런 폭로성 주장이었습니다. 그 화면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김건희는 명태균에게 악몽을 얘기했고 명태균은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이 총장님을 펄펄 끓는 솥에 삶아먹는 꿈이라고 해석했다 합니다.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통화 녹취에도 있는 부분인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꿈을 좀 안 좋게 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명태균 대표가 김건희 여사한테 그 윤핵관이라는 그 세 분이 윤석열을 팔팔 끓는 솥에 삶아먹는 그런 이제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사모님이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대통령 되어서 대통령이 영부인 자리에 올라가니까 문제가 아주 많은 사람으로 됐어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있는 것 같까요? 아니면 영부인 그 자리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런 의문이 들고요. 며칠 전 국감 때 이제 강혜경 씨 주장 중에는 뭐 많은 부분이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뭐 영적인 거, 뭐 주술적인 거, 예지력 이런 부분에 주장을 많이 할애했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 국감 때 등장했던 내용, 그것도 이어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뭐 사적으로 이야기해서 그걸 김건희 씨가 그대로 따라서 행동을 했던 그 사례가 좀 더 뭐가 좀 있을까요? 언론에 한번 보도도 됐었는데 그 외국에 해외 이제 그 방한할 때 꿈자리가 좀 안 좋다, 비행기 사고가 날 거다 해서 일정을 변경을 해서 방한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국 일정을 바꿨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셨을 때 그 뭐 조문 뭐 생략했던 거, 앙코르와트 뭐 가지 않은 거 이런 것들도 다 관련이 되는 것입니까? 관련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그 외교 일정 순방 때도 뭔가 명태균 씨의 예지력을 믿고 김건희 여사가 여러 동선을 바꾼 거 아니냐는 주장.
대통령 일정을 내가 어떻게 조정하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제 약간의 그동안은 이제 명태균 씨와 대통령실의 구도였다면 김진일 대변인,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의 구도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입김을 불어넣냐? 이게 명태균 씨의 반박이거든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명태균 씨의 말이 맞겠죠. 어떻게 사인 명태균 씨가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의 어떤 외국 순방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경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런 내용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강혜경 씨의 이 주장도 상당히 근거를 가지고 분명히 명태균 씨에게 들었던 얘기들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다른 것도 아니라 이 국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거기에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거짓을 증언하게 되면은 위증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감수하고 본인이 안 들었던 내용을 들었다고 하겠느냐 하는 부분을 보면 당연히 이 부분은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우리가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조문을 당시 윤 대통령 내외분께서 영국에 가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조문을 하는 부분이 빠져 있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명태균 씨의 말을 듣고선 일정을 바꾼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바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이 의혹이 깨끗하게 사라지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오늘 강혜경 씨가 아마 이제 창원지검에 출석한 건 이 이유 때문은 아닐 겁니다. 지금 이제 선거법 위반 여론조사 때문에 여론조사 관련된 거하고 또 국회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이 이 공천을 받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러 간 것인데 그거는 그거대로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제기되는 의혹들이 있다면 이 부분도 충분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거 풍문으로 돌았던 이번 국감에 정말 어마어마한 핵폭탄 녹음 파일이 등장할 거다. 그 정도 파괴력은 없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아예 국민의힘에서는 강혜경 씨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육성을 한 통화를 여러 차례 들었을 수는 있는데 김건희 여사랑 명태균 씨랑 통화한 것이 몇 차례나 되는 것 같아요? 증인이 들었을 때는? 직접 정확하게 지금 기억하는 거는 제일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오빠 전화 왔죠.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들었는데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들은 육성으로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럼 그 통화 한 차례 외에는 이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들은 내용을 말하는 것을 들은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지금 시작된 후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통화한 내용을 직접 들은 것은 없겠네요? 전에 들었습니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는 것도 직접 들은 건 없으신 거죠? 이제 통화했다라고 얘기만 전에 들었습니다. 전원이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송영훈 대변인? 저는 강혜경 씨가 말하는 녹음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실제 존재를 해서 그런 것들이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는 믿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첫째로 강혜경 씨의 말 자체가 소위 무슨 강혜경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나왔지만 강혜경 씨 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는 명태균 씨와 단순하게 거래한 정신들도 포함되어 있다. 즉 단일한 성격의 사람들을 모아놓지 않았는데 거기에 사람을 많이 부풀려서 뭔가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것처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강혜경 씨의 말 자체에 신빙성을 높게 부여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강혜경 씨의 진술은 대부분이 명태균 씨에게서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진술자인 명태균 씨의 말 자체가 허구나 허풍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명태균 씨의 말대로 하면은 명태균 씨가 대한민국에서 관여하지 않은 선거는 없고 모든 선거를 자신이 다 승리로 이끌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후적으로 선거의 과정과 결과를 보고 꿰어 맞출 수 있는 얘기도 대단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로부터 전해 들었다라고 하는 말들만 믿고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떻게 사실처럼 단정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 부분에 아직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저것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이냐 이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을 해야 돼요. 과거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어떤 카더라가 돌았다고 했을 때 그때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아마 사실관계를 더 빨리 확인을 해서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것 자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검찰로 출석해서 강혜경 씨가 여러 얘기를 할 텐데 민주당은 거의 공익제보자 수준으로 여러 저 주장을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반대로 전원 아니냐,
직접 들은 건 없지 않냐라는 내용의 신빙성 문제를 따져묻고 있습니다. 이 주제 여기서 정리하고요. 저희가 진짜 얼마 안 남은 미국 대선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 대선판, 미국 대선판이 박빙이냐면요. 얼마 전에 트럼프 후보가 공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맥도날드까지 이 논란이 번졌습니다. 일단 관련 얘기를 하기 전에 양측의 공방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She specifically worked at the French fry where they make the French fries, and she talked about the heat. It was so tough. She never worked at McDonald's. In other words, she's lying Kamala. Donald Trump does not believe we should raise minimum wage. Hardworking Americans, whether they're working at McDonald's or anywhere else, should have at least the ability to be able to take care of their family. 일단 전반적인 판세부터 제가 길지 않게 만나볼까요? 해리스 45, 트럼프 54. ABC는 49, 51. 미국 더 힐은 48, 52. 뭔가 막판 트럼프 후보의 상승세가 일단 눈에 띄긴 합니다. 이런 여론조사들을 보면. 그런데 저 맥도날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이제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게 트럼프 후보를 싫어하는 쪽에서는 불매운동도 있고 아예 저 아르바이트 의혹이 문 상점을 다 닫아놓겠던 뭐 조작 의혹 이런 것까지 번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미 대선 지금 백중세인데요. 맥도날드가 때 아닌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여서 맥도날드 내부적으로도 입단속을 하고 연판장까지 돌려서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면서 이 파장을 진화하려는 어떤 움직임들이 일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83년 대학생 시절에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이 트럼프 후보가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서 최대 경합주 중에 하나인 매사추세츠주의 맥도날드에서 일일 알바하는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알바를 하고 났더니 맥도날드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소비자들이 왜 맥도날드가 트럼프 후보의 선거운동에 매장을 제공하는 것이냐, 이거 트럼프 후보 지지선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보이콧 움직임도 벌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주가도 하락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맥도날드에서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겁니다. 특히 당일 일일 알바 의혹이 그때 당시에 매장이 4시까지 문을 닫고 이 사전에 비밀 경호구에서 검열된 사람들을 손님으로 썼다. 뭐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됐고 그 매장 매니저가 4시까지 오늘 영업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문 올린 것까지 공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쪽에서는 아니 지금 2번이나 이 테러 위협을 당한 트럼프 후보가 맥도날드 가서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 건데 그러면은 위험에 노출되란 말이냐. 비밀 경호국에서 사전에 이런 거 단속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지지자들 사이에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설왕설래 얘기들이 오가고 있거든요. 어쨌든 맥도날드는 사실 이스라엘 전쟁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하마스 공격했을 때 그때 군인들에게 할인 혜택 제공하면서 무슬림 보이콧 한 번 경험한 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는 빨간색도 파란색도 아니라 로고 황금색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많이 백중세이기 때문에 장현주 변호사님. 반면 해리스 후보와에게도 좀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미국에서 꽤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 중에 책 한 권이 뭐냐면 해리스 후보를 저격하는 저 책이 지금 잘 팔리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게 해리스의 업적들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작가가 18개월 동안의 해리스의 경력을 조사해서 지지해야 되는 이유를 정리했다라고 소개를 한 겁니다. 페이지가 179쪽인데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 내용을 봤더니 179쪽이 저렇게 모두 다 빈칸,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리스가 업적이 없다, 조롱을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인쇄본이 한 2만 원 정도로 한대요. 그런데 지난달 말에 출간이 됐는데 베스트셀러에 등극이 됐다고 합니다. 글쎄요, 저게 소위 말해서 가성비가 나온다고 해야 되나요? 저게 지금 그만큼 선거전이 뜨겁기 때문에 양쪽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더 거칠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런 저서 얘기까지, 관련 얘기까지 만나봤다면요. 다시 오랜만에 이 인물에 집중해볼 차례입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예능인 현주엽 씨 얘기가 아니라 농구 감독 현주엽 씨 얘기입니다. 최근에 힘은고 농구부를 맡았던 현주엽 씨인데요. 저희가 무단 이탈, 업무 태만 의혹을 한번 몇 차례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서울시 교육청이 알아보니까 실제로
본인 먹방 찍으려고 애들 가르치는 거 소홀했다는 게 팩트로 드러난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농구부 감독이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때는 뭐 연차를 쓴다든가 외출, 조퇴 이런 걸로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전 허가 없이 최소 18차례 이상 방송 촬영을 위해서 무단으로 감독직에서 이탈을 했었다. 이런 부분이 서울시 교육청 감사로 확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감봉이라는 징계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주혁 감독 측에서는 추가 근무를 통해서 다 보완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징계 요구가 부당하다라고 해서 휴문의숙 측에서 이 부분 징계 처분을 취소를 요구를 하는 그런 행정소송을 지금 제기한 상황이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이전에 어떤 감독과의 계약 해지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위법한 부분이라든가 현 감독이 이탈한 동안 무보수로 현 감독의 고등학교 동문을 보조 코치로 또 선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채용 절차나 이런 것들도 위법한 정황이 있어서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8번 무단 이탈했다는 얘기까지 좀 팩트로 확인된 사실관계로 확인된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김정은이 지금 본인 재킷에 공들일 땐가라고 쓴소리를 하셨어요. 따끔하게. 인민들은 전쟁 사지로 내몰고 쉬쉬한다고 없던 일이 되냐. 그러게요. 가족까지 강제로 이주시킨다는 국정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국정원 얘기. 나라 전쟁, 집안 전쟁 그만합시다라고 하셨고요. 서로가 양보가 없다. 아마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말씀하신 듯합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돌을 맞지 않고 박수 맞으며 갈 수는 없나요? 대통령이 돌 맞으면서 본인 갈 길 가겠다고 했는데 안 맞는 방법도 있지 않냐는 얘기까지.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 마지막 주제는 이 얘기입니다. 엄마한테는 비밀인데 궁금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층간소음을 떠올려 보면 사실 안 좋은 얘기가 많은데 미담 하나가 온라인에서 알려졌어요? 그렇습니다. 층간소음이요. 층간사랑으로 번진 훈훈한 미담인데요. 19층에 사는 어린이 은재가 18층 아래층에 사는 노부부한테 우리 형제 3명인데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죄송해요 라고 손편지를 보낸 거예요. 똑똑 편지 왔어요.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서 정말 예쁘게 사과와 이해를 구하는 뜻을 전했더니 어떤 답장이 돌아왔냐면요. 우리 아들, 딸도 다 은재 같았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나는 이거 층간소음 있는 줄도 몰랐다.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거든 하면서 엄마한테는 비밀인데 마음껏 뛰어놀렴 사랑합니다. 이런 답장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아이가 셋이라서 항상 주의하라고 요구를 가르치고 복도에서 만나면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시키라고 가르친대요. 그랬더니 이 노부부도 이 부모와 아이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훈훈한 답장을 하면서 아이들 마음껏 뛰어놀게끔 그렇게 배려해 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참 층간소음이 범죄로까지 번지는 세상인데 이렇게 좋은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뉴스탑 10에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이 아닌 것 같아요. 층간소음 관련된 좀 다소 다른 얘기까지 미담까지 만나봤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예고하겠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뉴스 A에서요. 이른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윤한 면담 이후에 용산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반응과 한동훈 대표를 향한 용산의 행정관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까지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또 하나 예고를 이어갈게요. 불법 숙박 의혹을 받고 있는 문다혜 씨의 제주도 주택이 매입 직후에 펜션으로 홍보가 됐고요. 실제 투숙객 이용 후기도 올라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수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